안녕하세요. 장성한 아들이 결혼하고 제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이른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제 나이대 분들 중 또 다른 직업을 찾는 분들도 계시고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아들 부부와 손주를 보는 낙 하나만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큰 이유가 있는데요. 저의 뼈아프고 가슴 아픈 사연이자 억울함과 그것을 뒤집는 역대급 반전이 든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5세 남편을 중매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어요. 비록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하긴 했지만 성격 좋고 반듯한 남자라서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게 됐답니다. 남편이 큰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일하며 결혼 생활을 하며 2세가 생기기만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후두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흡연을 많이 하던 사람이라 그런 무서운 병이 찾아왔나 봅니다. 암은 말기였고 치료에도 조금 더 연명할 수 있을 뿐 큰 치료는 되지 않았어요. 항암제를 맞으며 버티던 남편은 넉 달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황망하고 비통한 저는 미망인이 되어 홀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집안에서 나오지 않고 방 천장과 벽만 보면서 의미 없이 하루를 보냈죠. 그러다 생활비가 떨어져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거 없고 똑똑하지 못한 저는 집 근처 아무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공사장에서 청소할 아줌마를 찾는다고 해서 그리로 들어가 일을 했습니다. 일당을 받아가며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죠. 5년을 그렇게 보내고 30살이 되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어요. 그이는 건축 설계자인 능력 있는 남자였죠. 저의 어디가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며 여러 번 구애를 해줬어요. 세상 떠난 전 남편을 가슴에 묻은 지 꽤 오래됐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고 갈망했던 저는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줬어요. 저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라 여기고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연애를 했죠. 그 결과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고 금세 아이까지 들어섰답니다. 이듬해 남편을 닮은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어 새 식구가 되면서 제 인생은 그야말로 축복 그 자체였어요. 나이 30이 넘어서야 제대로 된 행복을 갖게 됐죠. 저는 육아 삼매경에 빠져 매일 웃으면서 아들 보는 낙과 남편의 사랑을 받는 낙으로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저에게 또다시 시련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남편인 그이가 건축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연락을 받고 달려갔더니 철제 침대에 싸늘한 모습으로 남편이 누워 있더군요.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럽던지 오열하다 실신해서 며칠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입원 중 깨어났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는 걸 잊어버리고 그 일을 찾으러 돌아다니기도 했답니다. 현실을 자각하게 되는 데까지 일주일 넘는 시간이 걸렸고 남편의 장례가 끝났다는 걸 듣고 그이가 묻힌 곳에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인 아들을 위해 평생 헌신하면서 살겠노라 약속하고 돌아왔죠. 저는 다시는 결혼 같은 건 하지 않을 것이며 남겨진 아들을 잘 키우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어요. 결혼한 여동생이 전업주부의 조카를 키우고 있어 돈을 조금 주고 아들을 맡겼어요. 아침 저녁으로는 제가 돌보고 나머지 시간은 동생이 키워줬죠.
그런데 식당 일을 해서 언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들 교육을 남부럽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기운이 확 빠져버릴 정도로 적은 금액이었죠. 그래서 일자리를 바꿔가며 돈을 벌었지만 충족되진 않았어요. 아들을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 돈을 많이 버는 일이 뭐가 있을지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느 날 보험 설계사를 만나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수입에 대해 물었더니 엄청 많이 벌더군요. 물론 능력제이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관두는 사람이 허다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으니 보험 설계사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전 일과 달리 옷도 잘 입어야 하고 화장도 곱게 하고 다녀야 해서 꾸며봤더니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요. 어린 아들도 예뻐진 엄마를 보더니 많이 좋아했답니다. 보험 일은 저에게 매우 잘 맞았어요. 첫 달부터 여러 고객들을 가입시키고 받은 월급은 그동안 제가 받아보지 못한 월급이었습니다. 진작에 영업을 할 거라고 후회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늦은 밤에도 주말에도 고객들을 만나 보험 가입을 하며 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아들은 입고 싶은 걸 다 입을 수 있었고 먹는 것, 배우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었네요. 다만 아들의 유년 시절에는 저보다 제 여동생의 손을 훨씬 많이 타고 자랐습니다. 아들이 바쁜 엄마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며 독립하게 된 아들에게 아쉬움을 표현했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성우야, 엄마 없이 잘 지낼 수 있겠어? 난 아들 없는 집에서 혼자서 지낼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외롭다. 엄마,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씀하세요. 저 이모 손에 큰 거 모르세요? 엄마는 날마다 일만 다니느라 저는 늘 뒷전이었잖아요. 그건 다 널 잘 키우려고 그런 거지. 내가 그렇게 돈을 벌지 않았더라면 성우 네가 학원은 어떻게 다니고 먹을 거, 입을 거 어떻게 장만하니? 저는 큰 거 바란 적 없어요. 엄마랑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바래왔다고요.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저 엄마한테 항상 실망만 했어요. 곱게 화장하고 나가서 남자라도 만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상상을 했고 나를 짐덩어리로 여기는 거라고 상상까지 했다고요. 어머 성우야, 이 엄마는 부끄럽게 산 적 없다. 성우 너를 잘 키우려고 돈을 벌러 다닌 거야. 네가 대학 다닐 등록금이 어디서 나오겠니? 그런 건 생각해보지 않은 거야? 돈이면 다 변명, 핑계가 되나 봐요. 그래요. 절 위해 돈 벌어서 많은 걸 누리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됐죠? 성우 너 그렇게밖에 말 못하니? 제가 괜한 말 했네요. 아무튼 대학 가선 제가 알아서 잘 살아볼게요. 아들은 함께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게 서운한 모양이었어요.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서 좀 놀랐답니다. 그래서 여동생과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동생이 아무리 잘해줘도 엄마가 아닌 이상 결핍이 생겼을 거라고 하더군요. 오랫동안 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봤더니 제가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았어요. 저와 놀이공원에 간 것이 손가락에 꼽힐 정도고 학교 운동회에도 가본 게 고작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들 졸업식에도 저는 고객을 만나 일을 했죠. 과거를 돌이켜 생각해보니 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려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아들의 자취방에 올라갔습니다. 성우야, 엄마가 반찬도 해왔고 네 옷도 몇 벌 사왔다. 돈 많이 쓰셨겠네요. 어? 아니야. 너한테 쓰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 엄마는 너를 위해 돈을 벌잖니. 성우야, 엄마 서울 구경하고 싶은데 같이 놀러 나갈까? 아니요, 공부해야 해요. 죄송해요. 아이고, 엄마가 방해가 됐구나. 미안해. 아들은 차가운 말투로 말하더니 책상에 앉아 책을 펴더군요.
자취방에 더 머물고 싶었지만 저를 불편해하는 게 느껴져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속도 상하고 섭섭하긴 했지만 제가 아들에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후로도 여러 번 가까워지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유년기는 저 때문에 붕괴되어 제대로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었죠.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아들에게 끝없이 가까이 가보려고 애를 써봐도 늘 어색함을 깨지 못했어요. 그동안 돈을 잘 벌어서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어 엄마 노릇을 해줬다고 여겨왔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처음인 저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던 겁니다. 후회를 하며 가슴을 아파하며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힘으로 대학원을 마쳤어요.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다가 수년 뒤 사업하겠다고 사업장을 차렸죠. 우리 아들 장하네. 엄마가 성우 너를 보는 낙으로 산다. 고마워요. 그래. 성우야. 엄마한테 아직도 서운한 게 많니? 어릴 적 같이 시간 보내지 못한 건 이 엄마가 널 가난하게 키우고 싶지 않아서야. 그 점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될까? 엄마, 옛날 일은 다 잊었어요. 괜히 옛날 일 꺼내지 마세요. 아유, 그렇구나. 그래, 눈치 없이 괜한 말을 했구나. 아들은 과거 일을 잊었다고 말했지만 눈빛과 표정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쌓인 게 많았고 저를 미워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무뚝뚝하고 말을 거의 하지 않던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5년을 사귀었다는데 전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결혼을 하겠다고? 성호야,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으면 시장을 봐왔을 텐데. 그냥 인사만 하러 온 거예요. 혜지야, 인사드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가씨가 참하고 예쁘게 생겼네. 반갑게 며느리와 인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며느리도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며느리의 모친이 이혼하고 떠난 뒤 한 번도 본 적 없고 줄곧 부친의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머님, 전 엄마가 안 계셔서 어머님께 많이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고 말고. 나도 딸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고 살게. 고마워, 혜지씨. 그런데 성우씨가 어머님 앞에선 말이 없네요. 저랑 있으면 수다쟁인데. 성우가 수다쟁이라고? 난 그런 모습 전혀 본 적이 없는데. 성우야, 엄마 앞에서도 수다쟁이 모습 좀 보여줘. 혜지, 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엄마, 저희 상견례 빨리 치르고 결혼할게요. 신혼집 같은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래도 엄마가 해주고 싶다. 신혼집 엄마가 해줄게. 아니요, 벌써 집 계약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했어요. 아, 그렇구나. 엄마가 미리 알았더라면. 아들은 아직도 저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었는지 차갑게 말하더니 말을 끊고 일어서더군요. 저희 그만 가봐야 해요. 오늘 장인어른도 뵈야 하거든요. 그래, 어서 가봐. 그럼 상견례 날짜랑 장소 문자로 좀 넣어줘. 멀어진 모자 사이를 끌어당기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사돈어른을 만나 상견례를 하게 됐는데 사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딸 자식 하나 있는데 결혼한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았습니다. 사돈, 저희 아들이 혜지한테 잘해줄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성호가 사랑꾼이라고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둘이 재밌게 사는 걸 같이 응원해 줍시다. 네, 사돈.
그 박서방은 믿음이 가서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돈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분위기가 썩 좋진 않지만 그래도 상견례는 무사히 치렀고 곧 아들과 며느리가 예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보험 일을 하면서 주말에 한 번씩 신혼집에 찾아갔습니다. 상호야, 요즘 어떠냐? 신혼부부를 사니까 행복하지? 네, 좋아요. 혼자 외로울 때 생각하면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죠. 엄마는 늘 바빠서 저를 이모 집에 맡기셨는데 그때는 외롭고 재미도 없었어요. 아이, 성호야, 엄마가 미안하다고 얼마나 더 사과해야 하니? 지금 엄마가 노력하는 거 안 보여? 보여요. 그래서 괜히 어리광을 부리고 싶었나 봐요. 기분 언짢았다면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지. 어리광 부리는 거라고 하니 이해가 돼. 얼마든지 어리광 부려도 된다. 아들은 결혼하고 한 달 정도는 저에게 똑같이 무뚝뚝하게 대하다가 어느 날부터 조금 살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그냥 반찬만 가져다 주고 일하러 가려고 했는데 아들이 절 붙잡더군요. 엄마, 서울에 오시면 저희 집만 다녀가시죠? 응, 그렇지. 서울엔 고객도 없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니까. 오늘 나랑 서울 구경하실래요? 뭐? 서울 구경? 바쁘시면 다음에 해도 되고요. 그 순간 기회가 왔다 싶어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한가하다. 나도 너랑 서울 구경하고 싶다. 그럼 집사람이랑 셋이 나가서 놀아요. 그렇게 아들은 저에게 마음을 좀 풀어줬습니다. 그날 서울 여기저기 다니며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밤까지 놀다가 아들 신혼집에 가서 잠까지 자게 되었어요. 이런 날이 오게 되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말에 한 번씩은 꼭 신혼집에 다녀왔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과 며느리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아이 계획은 없었고 신혼을 더 즐긴다고 했어요. 저야 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일러줬죠. 두 사람은 인꼬 부부가 따로 없어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아들 신혼집에 자주 가서 깔깔 웃고 오기도 하고 아들 내외가 좋아하고 잘 먹는 음식을 해주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와 친해지며 쇼핑도 같이 다녔고 아들과도 벽이 허물어져서 아들 사업장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기도 했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걸 느끼게 됐습니다. 상호야, 새아가 나왔다. 엄마 오셨어요? 그 새애기는 나갔어요. 일 있나 봐요. 지난 주말에도 못 봤는데 또? 요즘 새애기 어딜 그렇게 다니는 거니? 꼬치꼬치 묻지 마세요. 저희도 사생활이 있는 거예요. 뭐? 아, 그래. 내가 오바한 모양이구나. 죄송해요. 말이 좀 안 좋게 나갔네요. 아내랑 좀 싸워서요. 그랬어? 성우 네가 싸울 정도면 새애기가 큰 잘못을 한 거 아니냐? 제 문제예요. 너무 깊게 아시려고 하지 마시고 대충 싸웠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아들은 1년 동안 잘 사는가 싶더니 며느리와 다투고 거의 주말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들 집에 가는 것이 눈치가 보여 연락이 오지 않는 이상 가지 못했죠. 어느 평일 아들 집에 반찬이나 채워주려고 찾아갔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더니 아들이 어떤 여자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그동안 분위기가 좋지 않더니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거였나 봅니다. 몹시 놀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호야, 이 여자 누구니?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위층에 사는 이웃이에요. 저희 집 화장실 천장에 물이 새서 확인하러 내려왔다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대화 중이었어요. 정말이니? 그런데 둘이 엄청 다정해 보인다. 아니라니까요. 손님 앞에서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아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느낌이 외도 중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반찬을 내려두고 바로 나와버렸죠. 아들은 따라 나오지도 않고 그 여자와 계속 집안에 머물렀답니다. 그리고 보름 뒤 아들 집에 다시 찾아가는 길에 며느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고 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세아가, 너 몸이 왜 이러니? 어머님? 저희 집에 가시는 길이세요? 응. 근데 너 왜 이렇게 된 거냐? 어쩌다 이렇게 다친 거냐고?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팔만 부러졌어요. 다른 데는 멀쩡합니다.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아이고 속상해. 도대체 사고가 어쩌다가 난 거야? 어머님, 저 진짜로 괜찮아요. 손에 든 거 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깁스까지 한 애가 무슨 짐을 들겠다는 거야. 어서 집으로 들어가자. 며느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들은 저에게 고개만 까딱거리더니 며느리는 보는 채도 하지 않았어요. 뭐야? 성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네 처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보는 채도 안 하는 거야? 니들 부부싸움을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배우자가 다쳤으면 최소한 걱정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성우,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네? 엄마가 저한테 뭘 가르친 적이 있던가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서요. 저를 짐덩어리로 생각하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성우야, 애미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렇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냐? 옛날 일이 서운해서 이러는 거라면 실컷 따져도 좋다. 근데 네 처가 다쳤는데 모른 척, 못 본 척하는 걸 보니 성원이가 아주 한심해 보인다. 네, 맞아요. 저 한심한 놈이에요. 그래서 집사람이 다쳐도 전혀 감정이 없네요. 아들은 막말하더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며느리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며느리를 따라 들어가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봤지만 별일 아니라고 하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세아가, 솔직하게 말해봐라. 혹시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니? 지난번에 웬 여자가 집에 와 있더구나. 그 이가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감싸고 도는 거니?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거니? 그리고 네가 다친 걸 보니까 꼭 사고가 아니라 누구한테 맞아서 이렇게 된 것 같아. 내 느낌이 그래. 에이, 어머님도 참. 성호 씨가 바람 피우거나 저를 때릴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건 아니지. 물론 아닌 건 아는데 네가 다친 거 보고 사이가 아직도 안 좋은 걸 보니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든다. 제가 아들에 대한 의심을 말하니 며느리는 모두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괜한 의심을 한 거라고 생각하고 신혼집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3주 만에 깁스를 풀었고 멍자국도 모두 없어졌어요. 상처 없는 얼굴을 보니 아주 예쁘더군요. 아들은 이런 며느리와 왜 아직도 냉전 중인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며느리를 따로 불러서 카페에 앉아 대화를 나눴어요. 무슨 문제로 싸우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쉽게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세아가, 너희 둘 잘 지내더니 요 한두 달 사이에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주말엔 둘이 따로 지내던데 언제까지 그럴 거니? 어머님, 별일 아닌 걸로 싸운 거예요. 신혼부부들 자주 티격태격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그런 게 쌓여서 잠시 서로를 건들지 않기로 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다 풀었어요. 정말이니? 화해한 거야? 아이고, 참만 다행이다. 내가 니들 걱정이 돼서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잤는데 정말 다행이야. 어머님,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임신했어요. 임신? 아이고야, 잘했어 세아가. 어머님은 역시 축하해 주시네요. 그럼 당연히 축하할 일이잖니. 왜? 내 아들은 별로 안 좋아해? 조금 놀란 모양이에요. 자기가 아직 아빠 될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성우가 아빠 없이 자라서 걱정인 거지. 그래도 성우는 좋은 아빠가 돼줄 거다. 세아가, 정말 수고했다. 아주 잘했어. 어머님, 저 맛있는 거 사주세요. 대게가 먹고 싶어요. 오냐, 그래, 당연히 사줘야지. 내가 자식들 때문에 돈을 버는데 실컷 사줘야지. 세아가, 필요한 게 있으면 이 시애미한테 모두 다 말해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해줄게. 저는 기쁜 소식을 듣고 며느리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엄마 역할까지 다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대게를 먹고 며느리가 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반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축하한다고 연락했더니 이상하게 대답하는 게 시원찮았습니다. 성우야, 새애기한테 들었다. 너 아빠가 된다며? 나도 할머니가 된다고 하니 설렌다. 축하해. 네? 집사람이 엄마한테 임신했다는 소리를 했어요? 응. 왜, 내가 알면 안 되니? 아니, 엄마, 집사람 임신한 거. 왜 말을 하다 말아? 임신한 게 왜? 아니에요.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나중에 엄마한테 드릴 말씀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말할게요. 너희 아직도 안 푼 거야? 새 얘기는 다 풀렸다던데. 성호야, 너희가 싸운 이유가 사소한 거라면서? 언제까지 꽁에 있을 거니? 이제 가장이 될 텐데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하지 않겠냐? 일단 끊을게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는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며느리와 완전히 화해가 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했고, 아빠 없이 자랐으니 어떻게 아빠 역할을 해야 할지 걱정인 것 같기도 했죠. 그래도 며느리 배가 불러오면 달라지겠지, 좋아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임신한 며느리가 제대로 몸보신하길 바라는 마음에 거의 매일 아들 신혼집에 찾아갔어요. 보양식을 해줘서 속은 든든하게 해줬고 태교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육아책도 몇 권 사다 줬어요. 그런데 아들은 사업이 바쁜지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세아가, 아직도 성우랑 냉전 중이니? 그이가 좀 삐쳐있긴 한데 잘 풀었어요, 어머님.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그이 사업이 바빠서 늦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저녁 시간이면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갈 길이 멀어서 저녁 시간에 출발했는데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 아들이 언제 들어오는지 봐야겠고 대화도 좀 해야겠어. 어머님,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다. 오늘은 내가 말 좀 해야겠어. 아무리 내가 못난 애미여도 너에게 신경 안 쓰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해야겠어. 며느리는 괜찮다고 그만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고집을 부리며 거실에 자리를 깔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9시, 10시 자정이 지나도록 아들은 신혼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도 동이 터도 들어오지 않았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저는 며느리가 자는 걸 내버려 두고 아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할 말은 해야 할 것 같아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엄마, 저 바빠요. 왜 아침부터 찾아오셨어요? 나 어젯밤 니들 신혼집에 있었다. 너 집엔 아예 들어가지도 않는 거냐? 저희 집에서 머물렀다고요? 집사람이 붙잡았어요? 저 들어온지 확인하라고? 아니, 말리는 걸 내가 남았다. 근데 아예 들어오질 않더라. 너 여기서 잔 거니? 그게 중요한가요? 엄마, 저희 부부 일은 알아서 할 테니 좀 기다려줘요. 아니, 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진짜 여자라도 생긴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는 내가 바람 피울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때 위층 여자가 왔을 때도 의심하셨죠? 저 그런 더러운 짓 절대 안 합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뭐가 문제야? 임신한 네 처가 불쌍하지도 않아? 안 그래도 모친이 없어 사랑이 부족한데 네가 애정을 주면 안 되겠니? 왜 그런 눈으로 보니?
난 이런 말할 자격이 없어? 잘 아시네요. 아들을 이모 집에 맡기고 팽팽 싸돌아다니신 분이 저한테 가정을 잘 챙기라고 하는 게 웃기네요. 성호, 너 아직도 내가 미운 거야? 평생 원망만 할 거니? 제발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랑 집사람의 문제는 곧 해결하고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 집에 마음대로 오지 마세요. 제 허락 없이 집사람 챙겨주는 일 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매우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버럭하며 대드는 걸 보니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겠어요. 아들을 외롭게 키운 제 잘못이니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었죠. 엄마, 그만 가주세요. 오늘도 할 일이 산더미예요. 그리고 조만간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 이래라. 이 엄만 그만 가보마.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으니 급하게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매우 끔찍한 연락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사돈어른과 아들을 찾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새애기가 세상을 떠났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성호야, 이거 아니지? 장난치는 거지? 엄마, 죄송해요. 집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한강에 스스로. 말도 안 돼. 아이를 가진 임산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말도 안 된다. 나 놀리는 거면 그만둬. 제가 눈을 크게 뜨고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쳤더니 사돈어른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군요. 곧 영안실에 내려가 차가운 철제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보고 주저앉게 되었고 슬픔을 밖으로 표출하고 말았어요. 새아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런 거니? 너희 부부 사이가 안 좋더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니? 아니야, 새애기는 널 이해하고 있었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지. 그게 뭔지 말해봐라. 다 제 잘못이죠. 죄송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문제가 뭔지 말해. 내 며느리가 왜 성장이 되었는지 이유를 말하라고. 엄마,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은 장어른도 계시니 일단 진정하시고 나가요. 경찰관이 밖에서 기다리니까 그만 나가요. 사돈어른은 매우 침착했고 아들 역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두 사람이 왜 그러는지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제 며느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경찰들에게 확인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이 제 아들에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박성호 씨, 김혜지 씨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찾았죠. 여기에 박성호 씨가 아내인 김혜지 씨를 괴롭히고 때렸다고 기록돼 있네요. 당신 때문에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가셔야겠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될 겁니다. 같이 가시죠. 저는 너무 놀라 형사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멋대라는 짓이에요. 제 아들은 그런 짓 할 애가 아닙니다. 며느리를 때리고 괴롭혔다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이 제 아들 때문이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유서가 발견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켜주시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형사들을 따라 나갔습니다. 사돈어른은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아무런 말도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절대 아닙니다. 내 아들은 그런 짓 할 애가 아니라고요. 조사하면 밝혀지겠죠. 부검도 한다니까 장례는 좀 미뤄야겠어요. 며느리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경찰서에 잡혀가니 정말이지 제정신으로 서 있을 힘이 없더군요. 참고인으로 잡혀 들어간 아들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됐어요. 며느리 부검이 있을 때까지 도주 우려가 있으니 잡아두겠다는 거였죠. 만약 손찌검한 흔적이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답니다. 제발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병원 밖을 나서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부검받으러 옮겨진다고 하여 저는 아들 신혼집으로 가서 뭐라도 찾아내보려고 뛰어갔습니다. 제가 아들을 오해하긴 했지만 진짜로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맹세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죄가 없다는 걸 찾아내려고 집안을 들쑤시며 뒤적거렸어요.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다른 이유가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미 형사들이 다녀간 흔적이 보였는데 그들이 찾지 못한 걸 찾아내려고 구석구석 뒤져봤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에서 하루 꼬박 앉아서 날밤을 새웠는데 현관문 앞에 누가 뭘 놓고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나가봤더니 택배 상자가 놓여 있더군요. 받는 사람이 아들이고 보낸 사람은 누군지 모를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택배 상자를 안으로 가져가 뜯어봤습니다. 그 안엔 핸드폰이 한 대 있었고 메모지에 핸드폰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핸드폰 잠금을 풀고 열어봤더니 그 안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핸드폰을 가지고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내 아들 풀어줘요. 내 아들은 잘못한 거 없어요. 며느리가 그 더러운 기집애가 저지른 짓이 여기에 다 담겼다고요. 이게 증거란 말입니다. 이게 뭐죠? 그 안에 있는 사진, 카톡들, 녹음된 통화 내역들 모두 확인해봐요. 내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택배 상자에 있던 핸드폰 안에는 며느리가 상간남과 바람 피운 카톡 내용과 다정하게 찍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녹음된 통화를 들어보니 며느리는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했답니다. 상간남은 유부남이었고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 이별을 통보했는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임신한 아이가 아들의 아이라고 말했답니다. 통화 내용을 글로 적어보겠습니다. 여보, 성호씨, 나 임신했어.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혜지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바람 피워서 너랑 나 냉전 중이잖아. 근데 임신? 너 그 자식 애를 가진 거야? 그럼 임신 소식은 내가 아니라 그놈한테 전해야지. 빨리 와서 이혼장에 도장 찍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야? 여보, 상호씨, 내가 바람 피운 건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들의 아이가 생겼어. 나 바람난 남자랑은 피임했단 말이야. 분명히 애 아빠는 당신이야. 나 그놈이랑 헤어졌어. 확실하게 끊어버렸다고. 네가 그놈이랑 헤어지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여보, 제발 날 믿어줘.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혜지야, 나 무정자증이야. 뭐? 무정자? 그래. 당신이 바람 피우는 거 나한테 걸리기 전에 우리 둘이 검사 받았던 거 생각나지? 그때 검사 받은 결과를 들었어. 나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아이는 당신의 아이야. 그러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해. 혜지야, 바람 피워서 생긴 아이를 나한테 책임지라니? 너 미쳤니? 여보, 내가 바람 피운 거 잘못했어.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 같이 낳아서 키우자. 응? 꼭 핏줄이 아니어도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너 그 바람난 애인이 받아주지 못하겠대? 하긴 그놈도 유부남이니 혼의 자식을 받아줄 리가 없겠지. 이건 모두 네가 뿌린 대로 거둔 거야. 난 너랑 이혼할 마음은 여전하고 애를 키워줄 마음은 추워도 없어. 너랑 나 끝났다고? 말도 안 돼. 그럼 날 버리겠다는 거야? 말 좀 똑바로 하자. 바람난 그놈이랑 1년 가까이 바람을 피워왔으면서 나더러 당신을 버리는 거냐고? 네가 바람 피우는 순간 날 버린 거야. 알겠니? 난 오만정 다 떨어져서 너와는 절대 같이 살 수 없어. 이혼 거부하면 소송으로 하겠어. 이게 내 대답이야. 여보, 그러지 마. 내가 빌게. 여보, 미안해. 나 이렇게 된 거 다 우리 엄마 탓이야. 우리 부모님이 왜 이혼한 줄 알아? 엄마가 허구한 날 바람 피우다가 상간남이랑 아예 도망을 가버렸어.
그런 엄마를 원망하면서 살다가 엄마한테 복수할 방법을 생각한 게 바로 엄마랑 똑같이 사는 거였어. 나도 엄마처럼 망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당신 엄마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했다고? 아니, 당신은 그냥 발정나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여자일 뿐이야. 장인어른을 생각하고 날 생각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지. 근데 당신은 남자의 눈이 팔려서 그런 더러운 짓을 한 거야. 괜히 도망간 당신 엄마 탓하지 마!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나 자기랑 이혼 못해. 당신 없으면 난 죽을지도 몰라. 바람난 놈한테 차이고 와서 한다는 말이 나 없으면 못 산다고? 웃기고 있네. 야, 네 아기 키워줄 남자는 다른 데 가서 찾아. 일주일 줄 테니까 이혼 도장 찍어라. 그 전까진 난 밖에서 지내겠어. 그 통화 말고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눈 통화도 들어서 형사들과 함께 들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이혼 도장 안 찍고 버티는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매일 찾아와서 당신 돌봐주고 있지? 이 쓰레기 같은 여자야. 감히 우리 엄마를 농락해? 농락한 거 아니야, 여보. 당신만 마음 먹으면 돼. 우리 아기의 비밀을 지키고 그냥 똑같이 살면 된다고. 닥쳐! 불쌍한 우리 엄마 부려먹지 마. 엄마가 날 찾아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으시는데 도저히 대답을 못하겠더라. 엄마가 충격받아서 쓰러질까봐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고! 여보, 난 당신 아니면 갈 곳이 없어. 버림받기 싫다고. 야, 혜지야. 네가 먼저 날 버렸어. 그놈이랑 바람나는 순간 이미 버려졌다고. 이 개같은 여자야. 안 되겠다. 이삿짐 불러서 당신 짐을 싹 다 빼버리겠어. 그리고 변호사 사서 소송해야겠어. 이젠 기다려주는 거 없을 줄 알아.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의 통화를 들은 형사들은 제 아들이 억울한 걸 인정했어요. 상간남이 저에게 핸드폰을 보낸 게 큰 증거가 됐죠. 곧 며느리를 부검했는데 맞은 곳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단순 사고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며느리가 깁스하고 눈에 멍이 들었던 건 상간남과 놀러 나갔다가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거였대요. 그러니 제 아들이 걱정의 말을 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상간남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됐답니다. 여하튼 상간남이 핸드폰을 보내줘서 양심 고백을 했으니 따로 만나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밝혀지고 유치장에서 나오자 달려가서 안아줬습니다. 성호야, 괜찮니? 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던 거야? 엄마, 죄송해요.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보여드려 죄송해요. 아니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 더러운 기집애가 문제였지. 상간남의 아이를 가진 애가 너더러 아빠가 되어주라고? 그걸 거부했더니 유서에 널 엿먹이는 이야기를 써놓고 한강에 뛰어든 여자야. 아주 무섭고 못돼먹은 기집애라고. 내가 그동안 그런 애를 알아보지 못한 게 한스럽다, 성호야. 이제 다 끝났어. 넌 아무런 죄도 없고 집에 가서 다시 똑같이 지내면 돼. 엄마, 저 무서워요. 집사람이 그렇게 되고 계속 눈앞에 아내가 보여요. 그럼 엄마 집으로 가자. 안정 취하고 병원도 다니면서 치유하자. 다 잘 될 거야. 결국 심신이 지쳐있는 아들을 제 집으로 데려갔어요. 충격이 큰 아들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제 집에서 내내 쉬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돌봤죠. 정신과도 데려가고 무당을 찾아가 부적을 써오기도 했답니다. 시간이 좀 흐르자 아들은 안정을 되찾고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엄마, 이젠 다 괜찮아졌어요. 아들, 더 쉬어도 돼. 아니, 아예 엄마 집에 들어와서 지내라. 네 집은 정리하고.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네 엄마잖아. 이 엄마가 너 어렸을 때 이모한테 맡기고 돈만 벌러 다닌 것이 미안해 죽겠으니 얼마든지 여기서 지내도 돼. 엄마, 어렸을 때는 사실 엄마가 미웠어요. 아들은 신경도 안 쓰고 돈만 쫓는 사람 같아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엄마가 그토록 바쁘게 일한 건 모두 저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죄송해요. 아버지 없이 혼자서 절 남부럽지 않게 키우려고 고생한 거잖아요. 제가 이기적으로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원망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 이해해줘서. 엄마, 나이 먹은 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아들이 크고 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울컥한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널 사랑해. 세상 무엇보다 널 사랑해. 아들은 제 집에서 지내며 출퇴근했습니다. 녀석이 똑똑하고 잘나서 사업은 계속해서 번창했죠. 저는 잠시 보험 설계사 일을 놓아버리고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걸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간다든지 주말에 같이 여행도 다녀온다든지 그리고 둘이 가족 사진도 찍는다든지 여러 가지를 함께하며 깊은 감정의 골을 사랑으로 채웠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되었고 며느리에 대한 생각을 묻어버렸을 때쯤 사돈어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세상 떠난 지 1년이 되던 날이었죠. 사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 딸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힘들게 지내진 않으셨나요? 다 잊었습니다. 사돈어른. 얼굴이 많이 어두워요. 딸을 잃고 많이 힘드셨죠? 힘들긴 했죠. 그런데 모두 제 잘못으로 생긴 일입니다. 딸내미가 어릴 적부터 집사람이 바람을 피웠어요. 저는 한두 번 눈 감아주고 참았는데 집사람은 더 대담해져서 바람 피울 때 어린 딸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삼촌이라 소개하고 딸을 놀이방에 맡기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제가 바쁘게 살아서 그런 일들을 뒤늦게 알았어요. 참 한심하죠. 아무튼 집사람이랑 이혼 후 딸은 사춘기 시절에 반항을 많이 했어요. 마음의 상처가 큰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뭔지 몰라서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란 딸은 자기 엄마처럼 몹쓸 짓을 했고요. 제가 심리치료라도 받게 해야 했는데 바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돈어른도 자식에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군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그런데 사돈어른 탓은 아닙니다. 며느리가 바람나서 임신하고 갈 곳이 없어 도망친 거라고 말하려다가 그 말은 꾹 참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저희 모자의 안부를 듣고 다시는 찾아오는 일이 없을 거라며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제 아들이 아주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재혼할 여자가 생겼다며 소개시켜주려고 집에 데리고 왔어요. 성우, 너는 이번에도 연애하는 걸 비밀로 했냐? 엄마 섭섭하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확신이 서면 말하려고 했어요. 사실 사귄 지 몇 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 아무튼 네가 예쁜 여자를 데리고 오니 기분은 좋다. 결혼할 생각이야? 엄마가 허락해 준다면요. 아들은 전처럼 결혼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을 구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이혼녀이고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외도라고 했어요. 같은 상처가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보듬어주면서 사랑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흔쾌히 허락의 말을 전해줬고 곧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사돈 두 분은 성품도 좋으시고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엄청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치른 지 3주 만에 아들이 재혼을 했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의 아래층으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저와 매일 만나고 싶다는 아들의 결정이었죠. 그리고 이듬해 며느리가 어여쁜 손녀를 낳게 되자 저는 보험료를 완전히 정리하고 손녀를 키우기로 했답니다. 제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애정을 손녀에게 쏟아부으며 돌봤죠. 그러자 아들은 제 마음을 다시 한번 헤아려 줬어요. 엄마, 내가 아기 때 이렇게 예뻐해 줬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이 엄마는 너만 보면 절로 웃음이 나서 안고 뽀뽀하고 24시간 내내 행복해했어. 세상에 그러지 않을 부모가 없겠지만 이 엄마는 성원이가 내 전부였어. 지금은 며느리랑 손녀가 있으니 네가 전부는 아니다. 엄마 덕분에 우리 부부가 편하게 일을 다니고 있어요. 혹시 힘들면 말씀하세요. 베이비시터를 붙일 테니까요. 아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 손녀는 내가 키울 거야. 엄마는 이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잖니. 내가 손녀만큼은 결핍 하나 없이 사랑으로 가득 찬 아이로 키울 거야. 그렇게 저는 손녀를 키우며 정신없이 살면서도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 가서 살림도 맡아주면서 지낸답니다. 바쁜 와중에 제가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여기 채널의 사연을 틀어놓고 있는데요. 자극적이고 복수하는 사연들이 많아서 통쾌함을 많이 느꼈답니다. 제 사연은 복수극은 아니어도 그래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해서 글로 담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일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